차를 마시면서 각자가 새벽 3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살아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바깥의 풍경도 정말 아름답고 편안하게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3시의 몸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새벽 3시 하면은 좀 멜랑콜리하기도 하고 왠지 그윽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환상이 몽글몽글 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저의 그 지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새벽 3시에는 거의 항상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올빼미 기질이라서 이제 늘 밤샘을 하고 새벽 5시쯤 굉장히 아름다운 그 회색빛으로 동이 터오기 시작할 때 새들이 막 짖잖아요. 일제히 날아오르면서 그때 그 새소리 창밖에 희뿌연하게 그 번지는 어떤 여명 이런 것들에 취해서 거의 몽환적인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몽환은커녕 불면의 시간이더라고요. 불면증이 심해지고 그 불면증 때문에 이게 꼭 그렇게 아름답고 뭔가 꿈꾸는 듯한 나의 그 우주로 날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몸과 이제 대면 내지는 더 나아가서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감정을 갖기 시작했는데 예기치 않은 그 사고로 몸이 훨씬 더 나빠지면서 새벽 3시는 정말이지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몸을 만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한 나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풀어내는 언어 이런 게 매우 바뀌면서 이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로서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 혹은 다른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의 몸과 마음이에요. 근데 아마 그 독서를 일상적으로 늘 하시는 분들은 새벽 3시라는 단어를 또 다른 데서 만나셨을 거예요. 정혜윤 그 PD가 새벽 3시에 책 읽기 이런 칼럼을 신문에 계속 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목과 또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3시는 깨어있고 책을 읽고 책을 읽은 자기의 느낌을 또 글로 쓰고 글로 쓴 것을 타인들과 나누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몸과 마음인데 사실은 몸과 마음을 구별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혹은 지난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근대식 과학이 몸과 마음이 구별 가능한 것인 양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훨씬 더 깊숙이 그리고 급속도로 개진된 뇌신경 과학에 따르면 몸과 마음의 구분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몸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뇌신경과학이 이런 식의 이론을 그 과학적인 실험이나 검증을 통해서 주장하기 이전에 페미니스트들이나 혹은 그 문화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펼쳤죠. 그러니까 몸인 듯 하여 따라가 보니까 마음이더라. 마음인 듯 하여 또 이렇게 족적을 짚어보니까 그게 몸이더라. 뭐 이런 건 거죠.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히스테리라는 이론으로 펼치기도 했었어요. 히스테리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70년대 이전에는 작은 따옴 펼친 노처녀, 뭐 히스테리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아주 젠더 불평등하게 사용되기도 했었죠.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 내지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 말에 프로이트는 이 히스테리라는 증상 혹은 현상을 갖고 정신분석이라는 거대한 어떤 건축물을 세웠죠. 히스테리가 뭐냐? 증상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거잖아요. 뭐 말이 안 나오는 실어증에 걸린다.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고 안 보인다. 그 다음에 갑자기 왼쪽 다리를 절기 시작한다. 걸음걸이가 제대로 안 된다. 혹은 갑자기 폭포처럼 기침이 쏟아져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너무나 명백한데 아무리 신체 그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봐도 따져봐도 의료학적으로 혹은 다른 뭐 여러 실험을 거쳐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매틱, 몸의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여성들만 이렇게 앓고 있을까? 뭐 이것이 굉장히 미스테리해서 중세 시대부터 여기에 대한 많은 그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모든 그 남성들이 이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여성이 사회가 허용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더 많은 성욕을 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시대에는 여성이 너무나 그 성적이지 못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이 증상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던 그 관행이 이제 프로이트에게 이르러서는 여성이 충분히 그 언어화할 수 없는 강제적인 어떤 그 성 경험을 했을 때, 주로 성폭력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언어로 표출되는데 기존의 이제 이 문법 언어로는 안 되니까 몸의 언어로 표출되는 거다. 그래서 이 몸의 언어는 기존의 그 다양한 문법 체계로서의 그 언어로는 충분히 해독되지 않는다. 독해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펼쳤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갈래의 정신 분석,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뇌신경과학 이론에 따르면 몸의 언어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어 체계의 그 언어는 사실은 그 하나의 구조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해석을 시도했었던 것이 소위 이 의료과학 내지는 뇌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이르러서 훨씬 더 명확하게 증명 내지는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몸, 마음은 몸과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만 더 사실로 들어가면 그냥 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몸이라는 언어로 말하기도 하고 마음이라는 언어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생겼죠. 모암.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합치니까 모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되게 적절하죠. 한국어는 참 대단한 언어라는 생각을 제가 이 단어를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암의 존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모암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좀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음에 해당되는 여러 범주 내지는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마음, 정신, 영혼, 또 뭐 있습니까? 아무튼 뭔가 고상하고 뭔가 탈물질적이고 탈육체적이고 훨씬 저 위에 어딘가에 자리 잡은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었죠. 그래서 여성들은 굉장히 몸으로 사는 존재이고 남성들은 매우 정신적인 저 먼 고상한 영역에 사는 존재인 것처럼 이 사회 문화적 관행이 우리를 가르쳐 들려고, 그러니까 가르치려 들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존재의 값어치를 매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런 정신이나 마음과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걸 일찍이 알았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일찍이 언어화하는 그런 그 놀라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을 지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 쓰는 시간, 시 읽는 시간. 이거는 새벽 3시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품고 사는데, 그래서 혹시 나이 든 사람이? 라고 사회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호명할까봐 매우 조심하면서 헬스클럽도 가고 뭐 성형에 관한 관심도 키우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나이 드는 거 좋아요. 편하고요. 조금은 더 막 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늙어가다 보니까 지금쯤 이르러서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작 막 살걸. 막 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눈치 보고 조심하고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에 또 귀를 기울이면서 저항하면서 협상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막 살 수 있게 돼서 그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새벽 3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이 드는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몸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몸으로 사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더 깊은 시를 쓰고 그리고 시를 읽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무엇이 삶이냐. 각자는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정의하고 또 정의한 것을 수정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쯤 돼서 새벽 3시의 몸들에게 라는 그 책을 만들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2, 3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생각한 삶은 이야기죠. 그래서 삶이 언제 자기 자신에게 혹은 타인들에게 온전하게라는 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라는 질문 던졌을 때 그것은 이야기가 되었을 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난 한 5, 6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생애구술사 쓰기가 꽤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애구술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애구술사는 처음에 시도될 때는 이제 그 문해력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구술하고 그리고 그 구술을 잘 들어준 청자가 그 구술 내용을 글로 써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문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는 이 활동을 가리켰잖아요. 그래서 구어체로 인생을 구술하는 분과 그것을 잘 들어서 이제 문어체로 소위 활자로 그것을 남겨주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 공간에서 생애 구술사라고 하는 하나의 텍스트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둘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생애 구술사가 가능하려면 고도로 발달한 굉장히 진심인 귀가 있어야 돼요.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뭐 많이 기술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라기보다 정말 듣는 거에 진심인 그리고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애 구술사가 정말 진국으로 잘 이렇게 전개될 때는 구술하는 분이 지금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실 때예요. 그렇죠? 뭐 팔순 노년 여성, 뭐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생애 고비를 경험하신 분, 이제 그런 분들이 시간의 순서 고려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소녀 시절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호된 시집 생활을 펼쳤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지금의 자기를 또 이렇게 드러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생애 단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무의식적 그 기법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이 잘 들어갖고 기술로 남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데 이제 내가 문해력이 좀 있다. 글 쓸 줄 안다.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또 써본 경험도 있다. 그러면 자기 생을 쓰는 겁니다. 쓴다고 하는 것은 꼭 펜을 들고 혹은 컴퓨터를 켜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 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야기가 된 삶? 구성되는 삶, 편집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한 편의 이야기를 짓겠다고 할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끝이 안 나죠. 왜냐하면 요 일을 기술하려고 치면은 그것의 세부사항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그것에 걸맞는 형용사, 부사어 찾아야 되고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쓴다고 하는 것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주요 정거장들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거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때 나는 누구를 만났나, 그 누구를 만난 것이 나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나를 어떻게 다른 장소로, 다른 감각으로, 다른 세계로 이끌었는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이야기가 된 삶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젊은 나이에도 생애구술사 혹은 이야기로서 자기의 삶 써보는 거 시도해 볼 만해요. 나이 들어서는 이게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당신의 텍스트를 남겨보라. 당신이 저자가 되어서 혹은 당신이 편집자가 되어서 당신이 주인공인 텍스트 하나를 완성해 보시라.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새벽 3시에 몸들에게라고 이렇게 썼어요. 몸들에게 저는 그러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 건가, 이런 이야기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직면하라예요. 당신이 지금 어떤 건강 상태에 있든지 혹은 어떤 그 인지 상태에 있든지 당신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직면하시오. 이런 건 거예요. 제가 아까 큰 사고를 겪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고를 겪었다? 치명적이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그게 왔는데. 사건, 사고는 나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혹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왔다. 어떻게? 직면해야지. 이런 거죠.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 사고를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 직면이 회피되지 않을 때 혹은 직면을 제대로 할 때 나는 다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몸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 이제 저와 그 오케살롱 다른 연구 활동가들이 같이 써서 낸 그 책, 새벽 3시의 몸들에게라는 책을 읽으셨으면 그 앞에 머릿말에 제가 쓴 이 문장을 이해할 거예요. 몸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고 고군분투의 시간이더라도 어디로 데려가니까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거, 그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죠. 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다른 곳을 이동해 보는 거,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 다른 감각을 맛보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몸이 가르쳐주는 어떤 새로운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중세 시대에 그려진 이미지의 한스 발둥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건데요. 이 이미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세 단계입니다. 바닥에 어린아이가 있고 왼쪽에 가장 성숙했을 시기에 여성이 있고 옆에는 죽음이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그 나이 든 여성이 있어요. 이 제목이 인생의 세 단계예요. 인생의 세 단계의 죽음. 예전에는 인생을 딱 이렇게 세 단계로 본 거예요. 아직 걷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두 발로 활동할 때, 그 다음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지금은 12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생을 세 단계로 구별하는 것은 이제 어울리지 않죠. 뭐 유아기, 또 뭐 있습니까?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노년기도 세 단계잖아요. 초기 노년기, 중기 노년기, 후기 노년기.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왜 여자의 몸무게를 표시했을까?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민중들에게 메멘토 모리, 너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죽을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메멘토 모리의 어떤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그렸죠. 근데 늘 여성의 신체로 그린 거예요. 남자는 이름을 남긴다 이겁니다. 안 죽는다 이거예요. 몸의 존재인 여자만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젠더 부정의한 그런 출발점에서 나오는 이미지인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적절하다. 여성들이 삶을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지켜왔고, 뭐 돌봄의 달인들이잖아요. 여성들이 늘 생명을 탄생시켰고, 양육했고, 키웠고, 돌봤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해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의 존재로서 여성이 도달한 어떤 인식의 지평이라든가 여성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무궁무진하죠. 남성들이 소위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면서 펼친 그 많은 이론들 혹은 여러 이데올로기들은 지금 격하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수정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돌봄이라든가 혹은 사람 살이, 사람과의 관계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방면으로 수정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이미지는 상당히 적절하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성이 여성인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게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남성이고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 그런 여성이라는 의미로 그려졌지만, 네. 그래서 몸의 존재인 걸 이렇게 말하고요. 자, 에피파니, 내가 너에게 안 보여. 에피파니는 라틴어죠. 보통 성지로 알려져 있는 그곳에 샘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환자들이 방문하곤 하는 그런 성지는 그 신심이 두터웠던 그 여성이 신을 만났던 그 장소이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니는 이제 누군가가 나타난 거예요. 현현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를 보면 너가 나에게 나타났는데 보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 시인이 80대에 쓴 시예요. 죽기 얼마 전에 이제 80대에 쓴 시들을 쭉 모아서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을 읽노라면 몸으로 사는 이 존재, 특히 여성으로서 몸으로 살아낸 삶에 대한 아주 평이하면서도 깊은 어떤 그 울림이 있는 식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런 걸 쓴 거예요. 10대 소녀를 80대 여성이 다시 조우하는 겁니다. 10대 때 나. 근데 이것을 시인은 10대 때의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지금 80대인 내게 10대 소녀가 나타났다. 근데 10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 이렇게 설명하죠.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감각도 너무 달라요. 지금 나에게는 시간이 정말 거의 늘어진다 할 정도로 많은데, 너는 그렇게 시간이 없어도 막 총총총총 거리는구나. 그 다음에 너의 피부, 너의 그 어떤 뼈의 골격,
정말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다.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여기 뭐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50대 이상 넘어가면 거울 보는 것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과 거울이 이렇게 되비춰주는 그 모습이 참 달라서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너의 모습과 내가 카메라로 찍은 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더 이상 사진 찍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얼굴 내지는 뭐 골격의 차이도 나옵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로? 목도리로. 그러니까 너가 지금 목에 두르고 있는 그 목도리, 나의 어머니가 짜주신 목도리, 손으로 짜주신 목도리,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내 목에 하고 있는 목도리. 이 목도리가 10대 소녀인 그녀와 지금 그녀를 굉장히 낯설게 좋아하고 있는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이어주는 거죠. 굉장히 여성적인 시예요. 목도리는 어머니가 짜주신 거잖아요. 손으로. 그 목도리에는 손의 온도와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감각하는 어떤 관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도리를 목에 두르면은 이 목의 감촉, 목의 온기가 다 그 목도리에 스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도리를 통해서 10대 소녀와 내가 연결된다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이 시를 이제 80대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에피파니라는 단어를 떠올렸고요. 너가 나에게 보여. 너가 나에게 보인다고 하는 건 나의 살아온 전 인생이 내게 찾아왔다. 그래서 그 인생 전 단계에서의 나를 다시 만난다라는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의 이제 그 에피파니는 그러나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나와의 만남이다.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같을 동자에 하나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동일하다, 뭐 같다, 이런 식의 단어들은 사실은 모험으로 계속 시간을 살아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맞지 않아요. 이 시에서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계속 나라는 것을 어떻게 그럼 증명할 것인가 이런 건 거예요. 중간에 뭐 애도 낳고 뭐 중간에 굉장히 사건 사고를 겪어서 몸에 이렇게 어떤 변형도 왔고 혹은 굉장히 심한 장애도 얻었고 정말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도 김영옥이고 지금도 김영옥이라고 하지? 어떻게 김영옥이라는 말을 하면은 외부의 사람들이 그 김영옥이라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지? 이게 현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진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자기들을 만나면 수십, 수백 혹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걸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동일하진 않지만 자기다움, 자기로 계속 살아왔다. 이 자기다움을 결국 만들어주는 것은 그 이야기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가 된 삶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따라서 계속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이 사람을 중요한 등장인물로 삼겠다. 이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가 삶을 한 편의 텍스트로 쓸 때는 등장인물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그 독서 치유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정말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을 여러분이 다른 텍스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 상황에서 그러면 어렸을 때 혹은 중년일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연결시키는 그 핵심 주제가 뭐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철학가들은 특히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철학가는 폴 리퀘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가인데 그 사람은 약속이라는 말을 했어요. 약속이 키워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기와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딱 주입시킨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훌륭하다는 게 뭔지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뭐 이런 식의 자기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합니다. 자기와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약속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려고 삶의 모든 구비구비에서 애쓴 것 이것이 나를 계속 나답게 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40년 만에 만났어요. 40년 만에 만나갖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일은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독일의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갖고 짧은 글을 썼어요. 코이너라고 하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이너 씨가 어느 날 뭐 20년 만인가 혹은 40년 만인가 누구를 만났다. 근데 그 만난 사람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코이너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새파랗게 질려요? 그럼 나는 시간을 살지 않은 건가? 나는 역사적 존재가 아니었단 말인가? 내가 40년 동안 살아낸 그 내 삶의 역사성은 다 어디로 갔나? 이거는 모욕 중에서도 최고의 모욕이고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지 못했다는 내지는 아예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 맨날 만나면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야. 어차피 그대로니. 이 말 들으면은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응? 변해야 되죠. 근데 그 모든 변화 중에도 너 그때 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너가 그때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너는 이렇게 인생을 살 거라고 한 약속이 있잖아. 그게 여전하네.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을 사회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에피파니라는 말로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대 시민사회가 개인 주체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정상성이라고 하는 규범으로 설정했다. 정상성은 뭐예요? 젊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통증도 없고 몸의 모든 부분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의 범위로 우아하게 움직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우아한 움직임으로 뭐를 해야 돼? 효율성 있게 생산을 해야 돼. 그렇죠? 공장에서건 뭐 일터에서건 이게 소위 개인이라고 하는 그 표상에 깃든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겠습니까? 왜 노인이 되면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그다음에 지위의 강등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 다 안 맞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된다는 것 혹은 나이가 깊숙이 들지 않아도 아픈 몸으로 바깥 외출이 거의 금지된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젊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통증 없고 기타 등등 이런 몸으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종교를 한 가운데 놓고 사회를 조직했고 관계를 설명했고 인간다움, 인간의 가치에 지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이제 비판적으로 재조명되면서 우리는 자유평등 정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인권의 이 꼭지점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양도할 수 없는 고유의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고 선언하잖아요. 근데 그때 인간이 이런 인간이라면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자기의 그 선언에 반하는, 그 선언 자체를 배신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인권활동가인 다른 동료랑 돌봄과 인권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인권을 돌봄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고, 그리고 돌봄이라고 하는 것도 인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모든 사람의 그 권리로 주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취약한 몸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손상 입고 아프고 나이 들고 살고 죽으며 몸으로 사는 삶이에요. 몸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몸으로 사는 존재는 취약합니다. 왜? 몸이기 때문에. 사실 몸으로 사는 그 생명체 중에 인간이 제일 취약해요. 인간에게 뭐 이 사자 같은 이빨이 있길 합니까? 발톱이 있길 합니까? 그렇죠? 인간에게 털갈이를 하면서 그 이불 없이도 추운 겨울을, 매서운 겨울을 나는 그런 이 개나 늑대 위에 그런 털이 있길 합니까? 굉장히 인간은 몸으로 사는 존재로서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공통된 속성으로 깃들어 있는 이 취약성을 문명의 이름으로 거스르려고 한 거예요. 취약하지 않은 양 한 거죠. 그래서 사회를 건설하고 조직을 만들고 뭐 구조를 세우고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취약성을 가능한 한 지워버리려고, 취약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 취약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보편적 속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더 취약해지는, 훨씬 더 많이 취약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을 타자화하고 주변으로 내모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몸으로 잘 살고 몸으로 관계를 잘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취약성을 토대로 해서 서로 잘 돌보고 그 돌봄 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지켜주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취약성에 관해서 이런 식의 어떤 문장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다 멋진 문장들입니다. 저도 나에게로 온 문장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에 코너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온 문장. 책을 읽다가 혹은 뭐 무슨 하다못해 광고를 보다가 어떤 문장의 단어가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면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놔요. 이 문장들이 그런 문장이에요. 인생이란 취약성의 기관이다. 도나 해러웨이 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사유를 펼치는 그 페미니스트죠. 인생이라는 것은 취약성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취약하게 태어나서 취약하게 살다가 취약하게 죽습니다. 그 취약성 속에서 우리는 연대를 해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서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은 이미 아픔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너는 아프니까 부모인 우리를 고생시켰고, 뭐 너는 아프니까 생산하는 노동자 역할도 못했고, 이런 식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결핍을 다그치면서 너는 짐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아픔으로써 사실은 더 많은 어떤 책임을 수행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더 제대로 된 그 생각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율라 비스라고 하는 이제 면역에 관해서 좋은 글을 쓴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몸을 빚지고 있다. 집단 면역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그 작가이죠. 우리는 몸으로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이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코로나를 겪었으면 저는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요. 그것이 서로에게 몸으로 빚지고 있는 그 집단 면역 상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 낸시 폴브레라고 여성주의 관점에서 이제 이 돌봄을 연구하고 돌봄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 안에 잘 위치시킨 그 분의 이야기입니다. 돌봄 노동자들 또한 사랑의 프로다.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돌봄을 더 많이 하고요. 이렇게 사랑과 돌봄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약자가 돼요. 사랑 더 많이 하고 돌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회적으로 더 많이 같이 폄훼되고 더 많이 무시당하고 더 많이 상처 입고 더 많이 내쳐집니다. 이 모순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취약성으로 이해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에피파니에 대한 이야기에서 범석한 트입니다. 에피파니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전통에서 언급되어 왔다면, 즉 신이나 신성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면, 지금 우리가 범석한 이 세속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에피파니, 어떤 조우, 만남은 무엇일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타인을 취약한 몸의 존재로 만난다고 하는 거, 이게 저는 범속한 트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그 기쁨과 혹은 감각과 혹은 어떤 해석의 가능성을 주는 에피파니,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다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항상 어떤 의미를 담는다고? 나는 누구에게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은 이미 그 질문 안에 나는 누구에게 누구인가? 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누구 혹은 누구들, 그들이 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성을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때 나는 누구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는 결국 나는 어떤 약속을 했던가, 이것이 결국은 자기 정체성, 셀프후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애 구술사를 쓴다, 나의 살아온 삶을 한 편의 텍스트로 남긴다 라고 할 때 나를 이끄는 아리아드나의 아리아드네, 신화 속 주인공이죠. 그 아리아드네의 실, 나를 이끄는 실, 미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어떤 제대로 된 길로, 출구로 인도하는 그 실은 이 약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오늘 이 만남의 시간 끝나면 집에 가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했지? 그 약속 지금 잘 지키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란 어떤 거라고요? 이야기로 존재하는 것이다. 폴 리케르의 시간과 이야기라고 하는 방대한 저서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아이덴티컬, 동일, 같지 않아요. 얼굴도 바뀌었고 골격도 바뀌었고 심지어 생각하는 관점도 바뀌었고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뀜과 변화 속에서도 나다움을, 셀프후드, 자기를 계속 지켜낼 수는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캐릭터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캐릭터가 좀 묘해 라고 할 때 캐릭터잖아요. 성격이라는 의미.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중심으로 어떤 인생의 정거장들을 지나쳐 왔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재형상화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새롭게 이제 구성한다. 이것이 과거를 살아낸 나를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의 캐릭터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을 만나는 거잖아요. 20대 때의 그 시간, 40대 때 그 시간을 만나는 건데 그 시간을 내가 지금 한 편의 이야기로 새롭게 형상화한다고 할 때 무엇과 무엇이 만나요? 역사와 그 다음에 나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편의 이야기로 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속에서 역사는 허구성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삶은 또 역사가 돼요. 그래서 한 편의 이야기를 짠다고 할 때 약속을 중심에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약속은 역사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진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이 역사를 만들었다. 뭐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역사죠. 이 거대 구조로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적인 존재인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물려서 한편의 삶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만들 때 핵심은 뭐예요? 모함으로서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현상학적인 존재와 몸.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하이데거의 이야기인데요. 하이데거 하면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려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계 내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맥락 안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한동안 해일조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해일조선이 바로 그런 거죠. 왜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왜 하필이면은 무슨 정권 시기에?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의 자식으로? 왜 하필이면은 독도에서 태어나진 않지만 이런 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어떤 맥락성인데 그것을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가는 세계 내 존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밖에 추상적인 어떤 점으로 태어나서 추상적인 점으로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 언제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과의 얽힘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제가 여기에 와서 선생님들과 너무나 아름다운 이 대화의 시간을 갖잖아요. 지금 이 시점,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나간 시간인 과거와 살아낸 시간,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살아낼 시간과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금의 이 순간은 언제나 과거에 살아난 시간을 되풀려오고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살 시간을 도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안 된다고 하시는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지 않았다. 다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로 오고 있고 미래도 저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투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이야기에 저를 투신합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제 삶이 없어질 것처럼 뭐 그렇게 장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비장이나 장엄의 뜻이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과거도 책임지면서 그 약속의 관점에서 책임지면서 미래도 도래케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괜찮은 설명이죠. 그래서 결의와 선택으로 자기 이야기를 꾸미는 겁니다. 파커 파머라는 매우 훌륭한 교육학자가 있어요. 이분도 80대에 책을 썼습니다. 80대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80대는 몸이 가장 깊숙한 경험의 이야기를 펼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늙으세요. 늙는 거 괜찮은 일입니다. 그 80대에 쓴 책 제목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예요. 한국어 번역입니다.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있게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보면 중심이 다르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 중심의 이야기가 내가 결국은 나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레베카 솔릿의 멀고도 가까운 땡땡 읽기, 쓰기, 고독, 연대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뽑아낸 문장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건 거예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올라탄다. 우리는 가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혹은 내가 권력자의 자리에서 딱 펜을 들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내게 올라타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올라탄 몸으로 이야기가 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돼요. 몸으로. 그래서 이야기가 올라탄 몸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이야기를 올라탄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한 편의 이야기를 쓸 때 이야기가 올라탄 몸으로 쓰느냐 아니면 내가 마치 몸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추상적인 어떤 정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언어를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믿으면서 쓰느냐 이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야기가 올라탄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은 그때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이야기가 올라탄 몸으로 쓴 거였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보면은 이야기가 올라탄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새벽 3시에 몸이 쓰게 되는 글의 상태이기도 한 건 거죠. 끝입니다.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사는 냥이들 중에 막내예요. 얘가 저의 몸에 잘 올라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의 그 이야기였고요. 감사합니다.